네, 12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통치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도 통치구조를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통치구조는 크게 두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렇죠? 통치구조, 정치법. 그래서 정치는 회의제도가 있고 회의제도, 법에는 재판제도가 있죠. 그래서 정치는 회의체를 갖습니다. 회의체는 세 개가 있는데 세 개 있고 여기 하나 있는데 고대 그리스 때는 이게 하나였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이제 현대 국가로 오면서 이게 세 개로 갈렸죠. 나눠졌죠. 옛날엔 직접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아테네 시민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 다음에 투표까지 했죠. 그래서 이게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정치는 회의 제도를 두고 법에는 재판 제도를 뒀다 그랬죠. 그래서 정치 이제 또 하나, 둘, 세 개로 나뉘고 이렇게 법은 하나로 됐고, 이 빨간 거는 권력기관이고, 이거는 뭐예요? 공론장, 민회. 민회는 권력기관이라고 하지 않고 영향력이죠. 이거는 권력, 이거는 영향력. 이 영향력이 여기에도 미치고 여기에도 미치고 여기에도 미치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권력기관은 이 공론장의 눈치를 보죠. 민주주의 국가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힘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힘의 비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대 1대 6인데 민주주의가 좀 더 완숙하면은 2대 1대 7이 되죠. 근데 우리는 3대 1대 6이고 3씩이나 있어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얘기를 듣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세 개 합해도 이거 힘만 못하죠. 얘가 제일 힘이 셉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설명을 했고, 이거하고 이거 붙으면 뭐라 그랬죠? 의원내각제. 떨어져 있으면 대통령제.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대통령제지만 요거랑 의원내각제적인 요소가 있죠. 뭐죠?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해. 이건 의원내각적 요소죠.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통치 구조를 이렇게 잡았는데 이제 그 권력을 또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또 그 문제가 있죠.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하나요? 이 권력을 두 개로 쪼갤 수 있죠. 행정부 권력을, 국회 권력을 두 개로 쪼갤 수 있죠. 두 개 쪼개면 뭐예요? 내치, 외치. 내치는 총리가 하고 외치는 대통령이 하고, 그걸 이원 집정부제라고 했죠. 국회도 두 개로 쪼갤 수 있다 그랬죠. 두 개로 쪼개면은 양원제, 상원, 하원, 쪼개지 않으면 단원제. 행정부 권력을 쪼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제. 쪼개면 이원 집정부제. 그렇죠? 거기까지는 설명했고, 여기는 18부 5처, 17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거는 단원제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이건 공론장이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국회에는 정당이 있죠. 국회는 이제 정당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그랬죠. 여당과 야당이 싸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당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어해. 얘는 법안을 저지시키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공론장으로 뉴스를 보내죠. 이 좋은 법을 얘네가 지금 통과 못 시키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꼰지르죠. 공론장에다. 그럼 얘네도 쪼르르 와서 또 꼰지르죠. 악법을 통과시킨다 이렇게 꼰지르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공론장에서 갑론을박이 일어나서 여론이 형성되면은 그 여론의 형성이 반대 의견을 압박을 가하죠.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메커니즘이죠. 그렇죠? 야당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하죠. 비판하면 어떻게 해요? 비판한 내용을 여기다 공론장에다가 뉴스로 보내죠. 그럼 여기에서 갑론을박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론이 형성되면은 어떻게 돼요? 압박을 가죠. 여론의 압박을 가죠. 그래서 모든 승부는 여기서 다 납니다. 그렇죠? 다 여기다가 꼰지르잖아. 여기다가 고자질하잖아. 국민의힘은 뭘 고자질을 해요? 얘네가 지금 소득주도 성장하고 있어요. 이 소득주도 성장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폭망시킵니다 하고 여기다가 공론장에다 꼰지르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한겨레 신문 뭐 논설위원 오고 변호사 들어오고 수만 그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여기 공론장에서 논쟁을 벌이죠. 갑론을 하죠. 그래서 여론이 형성됐어. 소득주도 성장이 폭망하는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여론이 형성됐어. 그러면 압박을 가하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부담을 느끼죠. 여론이 자기한테 안 좋게 돌아가고 있어. 그러면 압박을 느끼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요, 이렇게 메커니즘이 이렇게 된다고. 정치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그렇죠? 여당과 야당이 싸우면은 여기다가 꼰지르죠. 꼰질러가지고 여기 여론 형성돼가지고 혼내주죠. 아니, 압박을 가하죠. 또 여기도 이쪽에다 꼰지르면 어떻게 돼요? 여론이 형성돼서 국민의힘을 압박하죠. 그러니까 다 여기다 일러 바치는 거야. 그렇죠? 여기다 일러 바치는.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는. 모든 정치의 일은 여기서 다 승부가 나요. 얼마 전에 그 징용 판결 났죠. 징용 판결 났는데 대법원에서는 청구권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죠. 근데 최근 들어서 1심 지방법원에서는 원고에게 청구권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죠. 대법원 판결하고 1심 판결하고 서로 정반대로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뉴스가 여기 공론장으로 들어왔죠. 공론장에서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뭐라 그래요? 대법원 왜 판결을 그따구로 내려 이렇게 비판하죠.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이 들어오죠. 2심 판결 왜 판결을 그따구로 내렸어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디 눈치를 봐요? 여기 눈치를 보고. 청와대는 누구 눈치를 봐요? 여기 눈치. 국회는 누구 눈치를 봐요? 여기 눈치. 여기에서 다 영향을 끼치죠. 조선일보가 여기에 공론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선일보 의견에 동조해.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그럼 누가 부담감을 느껴요? 대법원 판사들이 부담감을 느끼죠. 한겨레 신문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겨레 신문이 맞다라고 동조해. 그럼 누가 부담감을 느껴요?
2심 판결을 내린 그 판사가 부담감을 느끼죠. 법원이 부담감을 느끼잖아. 지방법원이 부담감을 느끼든 대법원이 부담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 결정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민주주의 정치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갑니다. 이제 그 얘기는 했고, 이제 다음 얘기는 뭘 해야 되냐면은 제도 설계를 해보자고요. 통치 구조는 이렇게 잡아놨는데 제도 설계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권력을 여기다가도 주고 여기다가도 주고 여기다가도 주고, 여기엔 권력이 없어. 영향력만 있죠. 근데 여기다가도 권력 줄 수 있죠. 그게 뭐예요? 국민 발안제, 국민 소환제. 여기는 영향력만 있는데 권력까지도 줄 수 있죠. 민회에 권력까지도 줄 수 있어. 국민 소환제, 국민 발안제. 근데 그 제도 설계를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했죠. 여기 안 줬어. 국민 소환제, 국민 발안제 그 권력을 안 줬어. 민에다가도 좀 권력을 주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행정 입법권이 있어. 이건 국회 입법권이 있어. 민에도 입법권을 달래는 거죠. 그게 국민 발안제죠. 얘네 서로 견제해. 우리도 좀 견제하겠다. 그래서 국민 소환제 달라 이런 거지. 국민 소환제 권력 달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안 줬죠. 이제 그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행정부 권력을 두 개로 쪼갤 것이냐, 국회 권력을 두 개로 쪼갤 것이냐, 양원제로 할 것이냐, 단원제로 할 것이냐, 이 민회에다가 권력을 줄 것이냐, 그 국민 소환제, 국민 발안제를 줄 것이냐, 아니면 주지 않을 것이냐. 그 제도 설계를 한다고. 그렇죠? 여기가 힘이 센데 가뜩이나 여기가 힘이 센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내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너무 세죠? 이게 너무 세지면은 뭐에 안 좋아요? 뭐가 안 좋아요? 이 공론장이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작동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비정상적이고 굉장히 병들었어. 공론장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선동질이 난무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여론이 잘못된 여론이 여기에도 영향 끼치고 여기도 영향 끼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죠. 그래서 여기가 잘못 작동하면은 나라가 무너지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대중독재라 그러죠. 대중독재. 선동된 여론에 의해서 이게 다 무너질 수가 있어. 그렇죠? 대중독재. 그래서 대중독재를 막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공론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그래야 되죠. 건강하게 작동해야 되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아, 힘들어. 여기 있는 사람도 여기 와가지고선 떠들죠. 여기 있는 사람도 여기서 떠들어.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떠들었는데 이 공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 근데 이 사람이 달콤한 거 준다 그랬어. 거기에 환호했어.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베네수엘라죠. 베네수엘라는 어때요? 여기서 달콤한 거 준다는데 여기서 공론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잘못된 여론이 형성됐어. 그래서 포퓰리즘 했어. 나라가 망했어.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 파란색. 공론장이 제일 중요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공론장을 얼마나 좀 그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공론장을 가꾸고 유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근데 그게 고장나고 잘못 작동하고 그러면 어때요? 공론장이 망가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대중독재가 되고 중후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후민주주의가 되면은 나라가 망하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베네수엘라고. 우리나라도 공론장이 이게 잘못 작동할 때가 있죠. 이 선동질하는 사람들에 휘둘려 가지고 잘못된 여론이 형성돼 가지고 나라가 휘청휘청거리는 경우가 가끔 있었죠.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거는 한겨레 신문에 이런 쪽에서 선동을 하니까 국민 여론이 그렇게 끌려가 그렇게 흘러가 그렇게 형성돼 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고 위태위태했을 때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 이게. 이걸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정한 룰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가장 훌륭하고 가장 높은 식견이 있는 논객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죠. 그 사람이 선동질을 막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론장이 제일 중요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건 뭐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제도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도 설계라는 게 뭐예요? 통치 구조를 이렇게 잡아놨는데 제도 설계를 할 때 이 권력을 쪼개서 줄 건지 하나로 몰아줄 건지, 그렇죠? 여기에다가 공론장에는 영향력만 있는데 그 플러스로 국민 소환제, 국민 발언제 권력을 줄 건지, 영향력 플러스 권력까지 주면 어떻게 돼요? 까딱하면은 여기에 힘이 너무 세지니까 까딱하면 어떻게 돼요? 대중독재로 갈 수 있죠. 중후민주주의가 되면 대중독재로 갈 수 있죠. 그러면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도 가능해지죠. 그렇잖아요. 공론장이 제일 중요해. 공론장이 선전선동으로 막 잘못된 이론이 형성되면 나라가 위태로워져요. 그렇죠? 선전선동으로 공론장을 막 공론장을 잘못된 여론을 막 끌고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걸 막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이제 뛰어난 논객들이 막는다고. 여러분, 뛰어난 논객들한테는요 선동질 하는 것이 잘 안 먹혀요. 잘 안 먹힌다고. 선동질을 하는 거에 대해서 파해법을 갖고 있어. 얘네가 이렇게 선동질을 하면은 나는 이렇게 선동질하는 것을 이렇게 격파하겠다. 이제 논변 싸움이잖아요. 누가 논변을 더 잘하느냐 싸움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논객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어. 그래서 논객이 이 공론장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정부가 그 논객을 보호해 줘야 된다고. 근데 그런 뛰어난 논객이 여기에서 축출당하면요 대한민국 전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제도 설계까지는 설명을 했고 이제 뭐 설명을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 회의가 있다 그랬죠.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행정부 회의, 정부 회의는 국무회의랑 청와대 회의가 있죠. 청와대 수보 회의가 있죠. 수석 보좌관 회의 두 개가 있고
여기도 회의가 있죠.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그 다음에 소위원회 회의, 특별위원회 회의,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하여튼 그렇게 회의가 있죠. 여기는 24시간 풀로 돌아가죠. 공론장은. 공론장의 인프라가 다양해졌죠. 옛날엔 신문방송이었는데 요즘은 유튜브도 들어가고 인터넷도 들어가서 블로그도 들어가고, 그래서 인프라가 다양해져 가지고 이제 그 누구나 공론장에다가 공론장에서 자기 의견을 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국회를 봅시다. 국회는 발언제도라는 게 있어요. 발언제도가 뭐냐면은 대표적인 게 그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면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래서 그 원내대표가 나와가지고 대표연설을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대정부 질문을 합니다. 대정부 질문. 그 제가 국회 출입 기자로 일했을 때 그 원내 교섭단체 그 대표 연설을 하는 걸 들어가 봤어요. 본회의장에. 근데 그 당시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정진석 의원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정진석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중양평준화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양평준화가 뭐예요? 월급이 이렇게 높아. 월급이 낮아. 요걸 중간으로 하자는 거죠. 요 월급을 깎으면 어때요? 얘 월급 좀 올려줄 수도 있고, 얘 월급 많이 안 올려주고, 깎은 만큼 일자리를 또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이명박 정부 때 어땠나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폈죠. 일자리 나누기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시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해. 그걸 쪼개면은 4시간, 4시간 되죠. 그래서 4시간 하고 나머지 4시간은 또 다른 사람 채용해서 하고, 그러면 일자리 나누기가 되는 거죠. 시간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그게 어떻게 됐나요? 경력 단절 여성 그 파트타임 일자리가 생겼다고. 그걸 많이 그 정부에서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경력 단절이 뭐예요? 이제 직장 다니다가 결혼하는 바람에 이제 회사 더 안 나가는 그런 여성들. 그런 여성들은 어때요? 하루에 풀로 일하지 않고 하루에 뭐 한 2시간, 3시간 일하고, 그거 일하고 집에 가서 뭐 육아하고 애기 돌보고. 근데 그만큼의 월급은 나오잖아. 그래서 시간으로 쪼개는 일자리 나누기가 있다고. 그걸 주로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렇게 시간으로 나누는 일자리 나누기가 있고, 임금으로 일자리 나누기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고임금을 받는 그런 노동자들이 있죠. 근로자들. 그 사람들 월급을 깎으면 어때요? 깎고 낮추면 그만큼의 임금으로 신규 채용 인력을 더 뽑을 수 있죠. 그렇죠? 아니면은 이 사람은 낮추고 이 사람은 좀 올려줄 수 있죠. 그러면 중간에서 만나죠. 중양 평준화, 그게 그런 정책이에요. 그래서 임금으로 일자리 나누기가 중양 평준화고, 시간으로 일자리 나누기가 이명박 박근혜가 썼던 그 경력 단절 여성 그 일자리 그런 거였다고. 그렇죠? 근데 그 정진석 의원이 얘기했던 중양 평준화를 실제로 구현한 사람이 있죠. 이게 민주당의 정태호 의원이
청와대 수석으로 있을 때 광주형 일자리를 냈죠. 근데 광주형 일자리가 그 방법이 똑같죠. 정진석 의원이 얘기했던 그 방법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고임금을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깎고 이제 저임금을 올려주든가 아니면 신규 채용 숫자를 좀 늘고든가 그것을 이제 노사정이 협의해가지고 지역에다 일자리 창출을 했습니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업적이라고 얘기하는 일자리 창출이었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한 게 뭐 있어요? 알바형 일자리. 사실 그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복지죠. 복지 정책이었죠. 근데 광주형 일자리는 그거는 성과야. 근데 그걸 하고 전국에다가 이제 그와 유사한 모델로 해가지고 여러 곳에서 일자리를 만들었죠. 근데 만든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냥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게 제가 국회 출입기자로 그 국회를 출입했을 때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 제일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대정부 질문을 하죠. 본회의장 가면은 국회에 가면 이제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그 기억에 남는 거는 민주당의 강창일 의원이 있어요. 그 제주시가 지역구였는데 그 강창일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국무총리를 불렀죠. 그 황교안 국무총리를 놓고선 질문을 하는데 무슨 질문을 했냐면은 한국과 미국은 군사 동맹이잖아요. 근데 합동 훈련을 하기 때문에 미군의 군함이 우리나라 영해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일본하고 미국은 또 동맹관계예요. 한국은 미국하고 동맹관계고 미국은 일본하고 동맹관계죠. 근데 합동훈련을 해야 돼. 한미 합동훈련, 군사 합동훈련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올 때 일본 자위대 군함도 얘네 같은 동맹인데 합동훈련하니까 같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거를 강창일 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황교안 총리한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교안 총리는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들어올 수 없다예요. 일본 자위대 군함은 들어올 수 없다. 미국하고 같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들어올 수 없다예요. 왜 그렇죠? 미국은 우리랑 동맹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어. 근데 일본은 어때요? 우리랑 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해로 들어오려면은 우리 정부에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승인 없이 미국 따라서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황교안 총리가. 그 말 맞죠?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뭐 합동훈련 할 일이 많은데 한미일하고 같이 움직여서 이렇게 합동훈련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한국하고 일본은 동맹관계가 아니거든. 그리고 일일이 미국 군함하고 일본 군함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동맹이 아니니까 일일이 승인받고 들어와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근혜 옆구리를 툭 찌르고 아베 옆구리 꼭 찔러서 같이 합동훈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 과거사 화해하고 좀 친하게 지내라 이거죠. 친하게 지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영해 군사 합동훈련을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절차를 생략하기로 한다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죠. 국가 간에. 그럼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전화 한 통 때린다든가 야 우리 들어갈게 뭐 승인 확답 받지 않고 그냥
전화 통보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셋이서 합동훈련하면 좋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미국은 한국하고 일본 사이를 좀 가깝게 만들라 그랬어. 그래서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그 시스템을 짤라 그랬거든요. 뭐 그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강창일 의원이 그 황교안 총리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있는 발언 제도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교섭단체 대표연설하고 대정부 질문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 하니까 30분 됐네요. 예, 이번 수업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 통치 구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오래 가네요. 예,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